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나 더운데 목도 마르고 뭐 그래가지고 평소에 좋아하는 좀 팥빙수 집에 가서 팥빙수를 먹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더우니까 이게 뭐 걸어서 갈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제 집이 홍대 근처인데 그 팥빙수 집이 거기서 가깝거든요. 그 현대백화점 위에 있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밀탑빙수라고. 근데 너무나 더우니까 걸어서 가는 게 엄두가 안 나서 이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그냥 차를 몰고 갔다 왔습니다. 뭐 그래도 뭐 막상 먹고 오니까 시원하고 좋았는데 여러분들도 뭐 여름이니까 시원한 거 드시면서 이 여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루벤스 오늘 좀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루벤스를 위대하게 만든 탁월한 능력을 소개해드린다고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이 그림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일단은 두 개의 그림 중에서 왼쪽에 있는 이쪽 그림, 자 이거를 먼저 보신다면은 여기 있는 이 양반, 자 이 양반이 바로 프랑스의 국왕인 앙리 4세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초상화 보이시죠? 이 초상화 속의 주인공은 메디치 가문의 여자인 마리드 메디치란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 마리드 메디치 이 초상화를 앙리 4세에게 보여주면서 자 뭐 이렇게 이 사람하고 한번 결혼해봐라, 이 사람이 당신하고 결혼할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흡사 그리스 신화에서 아테네 여신같이 생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프랑스를 의인화시킨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앙리의 등을 이렇게 손으로 살짝 이렇게 떠밀면서 야 이거 프랑스를 위한 일이야, 그냥 이 여자하고 결혼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장면이 되겠죠. 그리고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일단 앙리의 표정이 마리드 메디치에게 뿅 간 듯한 뭐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하지만 뭐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앙리 4세가 죽은 후에 마리드 메디치가 루벤스를 시켜가지고 자신을 엄청나게 미화시킨 뭐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앙리 4세는 마리드 메디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마리드 메디치가 돈이 많은 메디치 가문의 사람이고 지참금도 어마어마하니까 마지못해서 결혼을 한 거거든요. 당연히 부부 사이도 별로였고요. 자, 아무튼 간에 뭐 계속해서 본다면은 이쪽에 여기 결혼의 신이 이렇게 딱 초상화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자 조그만 이 아기 신인 큐피드가 있는데 이 큐피드 여기 바로 옆에 이렇게 보면 촛불이 이렇게 밝혀져 있죠. 자 이거는 지금 앙리 4세하고 마리드 메디치의 분위기가 좋다는 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랬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자 여기 제우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이 제우스고 이쪽이 헤라다,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제우스 옆에 보면은 이렇게 뭐가 보이십니까? 독수리가 보이시죠? 이 독수리가 바로 제우스의 상징이 되겠고요. 즉 제우스의 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작이 있는데 이 공작은 바로 그리고 헤라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즉 헤라의 새가 되는 거죠. 비록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루벤스가 활동하던 시절은 카톨릭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를 통합한 기독교의 사회였잖아요. 하지만 루벤스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 속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그림 속에 잘 배합을 해가지고 그림의 주문자, 특히 권력자들이 보기에 아주 만족스러운 그림을 그릴 줄 알았다 이거죠. 물론 지금의 우리가 보기에는 이 그림의 내용이 뭔가 어이가 없고 뭐 남사스럽긴 하지만 이게 바로 루벤스의 탁월한 능력이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역시 마리드 메디치가 주문한 건데요. 뭐 그래서 그런지 마리드 메디치가 아주 엄청나게 또한 미화가 됐죠. 일단은 여기를 보시면요. 자 여기에 마리드 메디치가 있는데 이 마리드 메디치가 양옆으로 시중을 받으면서 앙리 4세하고 결혼하려고 프랑스에 있는 마르세유 항에 입항하는 뭐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사람 보이시죠? 자, 이 사람 역시 여기에 있는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의인화된 프랑스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으로 의인화된 프랑스가 마리드 메디치를 맞이하는 뭐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몰타 기사단의 기사 중 한 명이 또한 여기 호위하는 그러한 장면이 보이고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십자가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검은 옷 바탕에 이런 모양의 십자가가 몰타 기사단을 나타낸다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제 영상 49번을 보시면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 밑에서는 바다의 신이라든지 혹은 요정들이 환호하는, 마리드 메디치가 입항하는 이러한 장면을 환호하는 이러한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 역시 마리드 메디치를 기분 좋게 하는, 아주 엄청나게 아부를 하는 그런 의도로 그려진 그림인 거죠. 신화의 요소들을 적절하게 배치해 가지고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그림을 만든 겁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그림과는 달리 마리드 메디치의 말년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아들인 루이 13세가 이제 어려가지고 마리가 섭정을 하게 돼요. 근데 무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루이 13세가 성년이 되니까 어머니를 권좌에서 쫓아내고, 결국에는 이 마리드 메디치는 타국당에서 병마에 시달리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뭐 그림 속의 마리드 메디치를 생각한다면 정말 뭐 인생 무상이죠. 자, 지금 보시는 그림도 앞에 두 점의 그림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쪽을 보시면요, 그리스 신화에서 지혜를 담당하는 신인 아테나 혹은 이 미네르바가, 이쪽에 보시면은 전쟁의 신인 이 마르스가 보이시죠? 이 마르스를 쫓아내는 이러한 장면이 되는 건데, 지금 이 그림이 주는 메시지는 자명하죠.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한다는 겁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으니까 지금 마르스를 물러가라고 쫓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화 속의 인물들을 끌어와가지고 아주 멋지게 배치를 시켜서 그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뭐 그림 속에 많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능력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전 시간에 루벤스가 그린 제다나에서도 우리 확인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자, 여러 가지 평화를 상징하는 요소들이 쫙 깔려 있는데, 이렇게 평화를 강조하는 그림이 나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두 점의 초상화는 바로 위에서 봤던 이 그림이 나오게 된 바로 계기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들이요. 일단은 왼쪽에 있는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국왕이었던 찰스 1세가 되겠고, 여기 있는 사람은 스페인의 국왕인 펠리페 4세가 되겠는데, 찰스가 왕이 되기 전에 펠리페 4세의 여동생과 혼담이 오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펠리페 4세의 아버지인 펠리페 3세가 이 찰스에게 뭔가 굴욕감을 줘요. 뭔가 이 자신의 사위가 된다고 하니까 머슴처럼 이렇게 막 굴욕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찰스 1세 같은 경우는 자존심이 세고 하니까 결국 사이가 틀어지고 파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등장했던 마리드 메디치의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니까 스페인의 현 국왕이었던 이 펠리페 4세, 자, 이 양반의 입장에선 아주 난감해진 겁니다. 가뜩이나 스페인의 지배하에 있었던 네덜란드가 독립을 하려고 해가지고 골치가 아픈데, 스페인과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이 프랑스가 영국과 손을 잡게 되니까 다급해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리드 메디치가 앙리 4세의 아내가 되는 거니까 프랑스의 왕비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섭정까지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하고 프랑스가 손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페인이 난처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펠리페 4세가 당시 이 스페인의 궁정화가였던 루벤스를 보내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루벤스는 그림을 가지고 찰스 1세한테 가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 되는 겁니다. 루벤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도 위대한 화가였지만 외교관 노릇도 병행할 정도로 세련되고 교양이 넘쳤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속에는 펠리페 4세가 찰스 1세에게 우리 그냥 이제 화해합시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안타깝게도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앞그림에 대한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서 나온 스페인하고 영국과의 평화 교섭이 결국에는 결렬이 됩니다. 그리고 유럽은 구교인 카톨릭하고 신교인 프로테스탄트 사이에서 30년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은 거기에 대한 참혹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일단 여기를 보시면요, 전 그림에서는 이 마르스가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었는데 아테네가 만류해가지고 쫓아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지만 지금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전쟁에 참여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 마르세의 연인이었던 비너스가 그러지 말라고, 전쟁에 참가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를 보시면요, 지금 뭐 여러분들 화면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마르스가 들고 있는 칼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피가 묻어 있는 걸로 봐서는 이미 늦은 거죠. 뭐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한 여인이 손을 들고 절규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여인은 바로 유럽 대륙을 의인화시키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겠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절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기타하고, 악기인 기타하고 비스무리하게 생긴 류트라는 악기가 있는데 이 류트의 목이 부러져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를 보시면은 뭐 악보가 짓밟히고 이제 갈기갈기 찢겨져 있죠. 이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예술이 그냥 아주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무시당하고 있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뭐 전쟁의 참혹함을 나타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그림 역시 여러 가지 신화적인 요소들, 즉 기독교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신화적인 요소들을 차용해 가지고 탁월하게 배치하였죠.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루벤스를 위대하게 만든 커다란 요소가 되겠다 이거죠. 자, 이건 바로 이제 루벤스의 자화상이 되겠고요. 뭐 보시면은 사람마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림에 좀 위험이 엿보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뭔가 좀 담담하게 살짝 이렇게 내려보는 듯한 그런 눈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칼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어쨌든 이 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무인이 아니에요. 화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을 들고 있는데 이 칼은 귀족의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즉 자신을 귀족의 반열에다까지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 루벤스의 오른손을 보신다면은 기사들이 끼는 이런 장갑을 끼고 있죠. 뭐 말하자면 이 그림은요, 이 루벤스가 본인한테 야, 내가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귀족 같은 존재야,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 뭐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화가로서의 명망이 높아가지고 권력자들이 총애를 했고, 심지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관 노릇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지식도 풍부하고 뭐 이러니까 얼마나 본인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찰스 1세 역시 루벤스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기사자기까지도 하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음 시간에 등장하겠지만 루벤스의 최고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반다이크라는 사람을 궁정화가로 들여보내요. 즉 고용을 한다 이거죠. 우리가 흔히 많이 접하는 뭐 고흐라든지 고갱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뛰어났지만 동시대 사람들의 기호를 맞추지 못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반면에 이 루벤스는 주문자들의 기호를 200% 이렇게 만족시킨, 영민하면서도 뭐 고흐라든지 고갱에게는 아주 얄궂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